두 번째 코너이자 이 코너는 K-팝으로 배우는 심리학 코너입니다. 아, K-팝. 아, 저도 참 좋아하는데 요새 뭐 세계적 워낙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K-팝에 심리학 이론과 철학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박 박사님이 쓰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글들을 보면서 네네. 심오한 내용을 박사님, 특별히 뭐 K-팝 심리학을 또 이렇게 연구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연구라기 연구까지는 아니고요. 네. 사실 뭐 K-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좀 예, 다른데 저는 이제 K-팝을 좀 광범위하게 음. 그러니까 우리 가요를 이제 K-팝으로 정의했고요. 네. 이제 뭐 이렇게 가요 노래 이런 것들 항상 시대상, 시대 정신 네. 이런 걸 좀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대로부터 늘 그래 왔죠. 사실은 집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계속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아하. 인생은 회전목마래. 예. 이게 되게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인생은 회전목마 이게 결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생 회전목마 계속 이러는 거예요. 얘가.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예. 물어봤죠. 채연아, 인생은 회전목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랬더니 그냥 인생은 회전목마래. 뱅글뱅글 도는 거래요. 그래 일리가 있다. 근데 얘가 그 노래를 계속 부르고 나서 제 머릿속에서도 계속 이게 맴도는 거예요. 이때 결심을 했죠. 이거가 왜 내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고 우리 아이는 왜 이걸 자꾸 흥얼거렸는지 이걸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K-팝 심리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우리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역시 생활 속에 이런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 다시 한번 좀 감동적인 이야기고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음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 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즐겨들었던 노래. 네, 지금은 또 고인이 돼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과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좋은 곡을 쓰신 신해철님의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예, 나에게 쓰는 편지 정말 명곡이죠. 네, 명곡이에요. 혹시 뭐 이 곡에 뭐 추억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우리 교수님? 추억보다는 네. 이 제목과 내용을 보면서 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나도 좀 나에 대해서 저희 때는 다이어리 쓰는 게 유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긴 글에 일기를 쓰진 않았지만 그냥 그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네. 적어보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가사가 나와야지 뭐 박사님 아시겠지만 이제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네.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게 아마 고등학교 아마 저 입시를 준비할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한참 힘들 때잖아요. 네. 그때 이 노래가 너무 막 제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맞아요. 자, 박사님, 이 곡을 또 첫 번째로 분석하신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굉장히 저도 학창 시절에 네. 너무 너무 힘들 때 또 큰 도움을 줬고 위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한테 신해철은 큰 위로를 줬죠. 네. 심리학의 목표가 뭘까요? 공부하는 이유? 그 심리학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사람을 이해하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나를 좀 잘 표현하는 거. 그렇죠. 네. 뭐 그런 게 이제 심리학의 일종의 목표가 될 거예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아주 위대한 심리학자. 이 사람은 심리학의 목표를 이렇게 얘기해요.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걸 개성화, 개인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나답게 사는 거야 한마디로. 그 심리학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자기답게 살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기답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트루 셀프라고 불러요. 제대로 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싶은 거. 그게 이제 심리학의 목표란 말이에요. 트루 셀프인데 셀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보는 나. 두 번째는 뭐냐? 남이 보는 나. 어느 셀프를 좀 찾는 게 더 쉬울까요? 저는 좀 남이 보는 나는 네. 남들이 많이 얘기해 주니까 네. 쉽게 파악할 건데 네. 내가 나를 보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맞아요. 네. 남이 보는 나는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정답이든 정답이 아니고요. 네. 내가 되게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보는 나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요. 쉬워요. 답을 얻는 것 자체가 쉽잖아요. 이걸 이제 자기 객관화라고 부르는데, 자기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를 찾기가 정말 쉽지 않죠. 정리하면 트루 셀프를 발견하는 것은 일종의 심리학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걸 발견하기 참 쉽지 않다. 그러면 발견하기 쉬운 방식이 있을 거다. 즉 내가 보는 나를 좀 더 쉽게 발견하는 방법은 없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죠. 철학자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찰, 반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 자, 근데 성찰과 반추는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를 탐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갖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기를 자꾸 파고 들어가. 네. 그게 자기 세계에 빠지고. 그렇죠. 아니면 자기를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부정적인 행동을 네. 했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품었다면, 네. 그쪽으로 계속 파고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네. 강박 생기고, 이렇게 네. 되죠. 자기 성찰에 대해서 사실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 어떤 답을 얻을 거다. 네. 멈추면 비로소 뭔가 보일 거다. 그런 생각 자체가 되게 착각이에요. 네. 우리는 성찰과 만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리고 봤다 하더라도 나의 부정적인 측면 또 어두운 측면 이런 것들 너무 심하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답을 찾았어요. 네.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를 좀 객관화해서 네. 잘 볼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계시는 제임스 페니베이커라는 분이에요. 페니 베이커. 예, 네. 이분이 답을 찾았어요. 음. 인간은 이런 식으로 성찰을 하게 되면 음. 좀 더 자기 모습을 객관화해서 잘 보더라. 네. 그 방식이 바로 뭐였냐? 글쓰기였어요. 음. 그걸 이분은 이제 expressive writ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표현적 글쓰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글을 씀을 통해서 글로 자기 생각을 옮기고 자기 감정을 옮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자기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나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네. 내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면서 뭘 했어요? 글로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편지든 글이든 음. 아니면 일기를 쓰는 거 형식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글 쓰는 거는 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걸 이제 그 사고의 구조화라고 불러요. 사고의 재구성.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재구성이 잘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그걸 볼 때 그때 우리가 재구성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이걸 재구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객관화가 되고 의미부여가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쓴 사건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는 내 관점에서 매몰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다양한 관점에서 그것을 검토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죠. 네. 교훈을 얻고 다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내 관점에서는 이 정도밖에 또 이렇게밖에 행동을 못했지만 다른 관점에서 봤더라면 조금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겠지. 인지적 유연성이죠. 이런 게 왜 생기는 거예요? 재구성 과정을 통해서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재구성하는데 핵심이 뭐냐? 바로 라이팅이에요. 글 써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그 피해자들이 자신을 좀 치유하는 과정, 맞습니다. 또 저희 그 세월호. 세월호 맞아요. 때 그 유가족 분들이 치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글쓰기가 큰 가장 큰 도움이 되죠. 성과가 있었다. 근데 이게 하나만 더 주의를 해야 돼요. 어. 트라우마 직후에 글을 쓰는 것은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그때는 객관화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시간이 짧아요. 감정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 강렬한 감정이잖아요. 네. 너무 큰 충격이에요. 이 충격에서 적어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잠깐 빠져나오고 그래야지 재구성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써.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글쓰기도 반추, 아까 얘기했던 내가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 자꾸 생각을 떠올리고 계속 파고들고 이것과 크게 다르잖아요. 즉 트라우마 있던 사건 이후에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죠. 시간적 길이가 좀 필요하다라는 네. 것들. 뭐 김영 부장님 혹시 일기 쓰시나요? 네, 가끔 씁니다. 매일 쓰는 건 아니고 다이어리를 씁니다. 다이어리. 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사이월드나 이런데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쓰는 네.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아마 신해철 씨가 이 노래를 발표하던 시절만 해도 뭐 이제 그런 형식은 아니었지만 네. 일기를 늘 쓰던 네. 그런 습관을 가졌던 것이 결국은 본인을 성찰하는데 도움이 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시사점을 아마 이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트루셀프를 발견하는 네. 가장 탁월한 방식을 이분은 자연스럽게 아하. 가사로 옮기고 그 철학적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랬죠.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마 마무리할 때는 좀 신해철 씨의 노래 하나 들으시면서 그동안 또는 예전에 썼지만은 한동안 하지 않으셨던 일기를 오늘 한편 써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을 좀 스스로를 좀 구조화하고요 반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 코너 K-팝으로 배우는 심리학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